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접하시는 게 계약을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항과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유념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계약을 작성을 다 하고 계약을 잘 체결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계약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아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처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계약을 아주 많이 체결을 하게 되시는데 생각보다 이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계약을 잘 체결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이 생겼던가 할 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거래 상대방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별 계약이라는 인식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을 잘 이행을 안 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기고 사업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약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계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자를 풀이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내 혼자 하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거는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복수의 당사자가 계약을 아무런 목적 없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는 나를 어디까지 이동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산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실까지 오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오늘 중에 작성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막연히 잘 이행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신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도 계약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말로 이런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복수의 대상자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내가 니한테 돈을 언제까지 빌려주고 네가 내한테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고 이자는 얼마 주겠다 이러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건 다 계약이 성립됐고 계약이 어느 정도는 내가 빌려주는 그 계약은 완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은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 하나 써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내 말이 맞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또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중간에서 입증해줄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된 어떤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라는 게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쓰는 서면은 이름이 계약서이든 뭐든 간에 전부 계약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한번 작성을 쭉 합니다. 서면에 기재를 하고 양쪽이 다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약서 상에 찍혀 있는 글자대로 딱 확정이 돼요. 저희가 부동의 문자로 기재된 서면이다라고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서면에다가 기재를 해서 픽스가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계약했던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합의 내용을 일단 명확하게 확정한 다음에 그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의 기억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면은 기억도 상기할 수가 있고, 그 글을 보면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뜻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도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계약서를 적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의 약속을 이렇게 묶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어떤 이행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은 저희가 그 이행할 계약의 그 주된 목적만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계약을 위반할 때 그런 피해 구제 방안이라든지 뭐 손쉽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어느 법원에 뭐 제기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기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약은 서로 지키려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서로 체결한 계약을 지키게 하려고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A랑 B가 체결한 계약이 내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이랑 조금 다르죠. 하지만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의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가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저희가 강제력 있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적법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만 벗어나면은 계약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원하는 내용대로 다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부분만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든지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나라 민법 103조에 보면은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말 그대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강행법규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거에서 제일 흔하게 드는 예가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체결한 그 계약을 많이 듭니다. 네가 뭐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 네 살 뭐 한 근을 떼서 내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계약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뭐 네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뭐 내한테 뭐 얼마를 빌려주고 내가 이 도박 자금으로 뭐 도박을 해서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도 그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조금 더 픽스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저희가 따로 뽑아서 강행법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몇 가지 강행법규들을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판례로 이 법은 강행법규다라고 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강행법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관념,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완전히 고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좀 들자면은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법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 임대차 기간에 있어서 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기한을 2년보다 밑으로, 2년 이하로 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한다면은 그 계약은 2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계약이 보통 뭐 주택이나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2년 정도는 그 처음에 맺었던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중간에 이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들이 자기들이 집이 오를 거를 예상을 해서 한 1년 정도만 단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면은 임대료를 올리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차인을 좀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임차 기간을 2년 이하로 책정한 경우에는 최소한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행법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강행법규는 제가 아까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사회적인 약자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해서 내가 이 강행법규와 다른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싶다,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 강행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가 적용이 되고, 계약서에 아무리 기재를 하고 강행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는 그와 상관없이 당신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하겠다라고 아무리 계약서에 적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법에 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법이 해당이 되고 그 법에서 어떤 강행 법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을 보통 하시면은, 내가 뭐 가맹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가맹업법 막 이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을 쭉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강행법규가 뭐가 있어서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계약 상대방이랑 계약을 하는데 내가 꼭 그 우위에 서 있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강행법규의 덕을 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적용되는 법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많이 좀 찾아가지고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불특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일단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에 대항되는 말은 임의법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민법을 비롯해서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행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전부 다 임의법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에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 임의법규를 배제를 시키고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가법령 정보 사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 큰 검색 엔진에 민법, 형법 이렇게 내가 아는 법 이름을 치면은 저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법들을 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먼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법령 정보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 조건에 보면은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이거에 관련되는 법이 있을란가 싶으면은 그 조문의 내용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검색 조건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는 법들을 전부 다 골라줍니다. 제목을 고를 수도 있고 조문 내용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서 일단 한번 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지만은 그 미수금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물품이나 용역 같은 거를 공급을 하고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줍니다. 내용 증명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단지 내용 증명은 내가 니한테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조금은 압박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뭐 어떤 지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돈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뭐 어떤 법이나 뭐 어떤 특정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이행을 최고를 하고 한 며칠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서를 앞서 체결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계약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이행을 하라라고 최고를 하고 그리고 14일이 지날 때까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문구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때 최고를 한번 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이 내용 증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네가 뭐 몇 월 며칠까지 이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니한테 이행을 하라라고 최고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적어 보내면은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내가 몇 월 며칠에 이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고 그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송달받은 날짜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최고가 그 사람한테 도달한 날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최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됩니다. 우체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 증명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용 증명을 적을 때 그러니까 내가 최고를 하고 14일 이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어떤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썼을 경우에는 뭐 계약의 자동 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 증명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돈을 받거나 할 때 보면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내 권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사 채권에 해당이 돼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단기로 해서 5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축업과 관련된 부분은 3년으로 매우 짧게 시효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효를 내가 그 상대방한테 청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 내가 니한테 청구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효 중단은 꼭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야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내용 증명 해마다 꾸준히 보내고 있으니까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이행의 최고라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보내는 부분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서면을 정리를 해서 세부를 복사를 해서 우체국에 들고 가면은 한 분은 우체국이 발송을 하고 한 분은 우체국이 나한테 주고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몇 년, 한 3년인가 이렇게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즘에는 근데 인터넷에 그 우편물 검색을 해보면은 그 사람한테 뭐 언제 발송이 됐다 이런 부분은 그 보관 기간이 지나도 검색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보관을 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면을 써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여기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계시면 돼요.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있고 이 스티커 붙여주는데 일련 번호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체국 그 택배 조회하는 것처럼 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송달됐다는 부분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갖고 계시면은 뭐 어떤 이행의 최고라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했다라고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